중국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곧 주저앉을 거라고. 이제 끝났다고 말이죠. 그들은 시장을 닫았고 언론을 움직였으며 외교를 흔들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고 루마니아가 5조 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나토 6개국이 줄을 섰고 타임즈는 한국 국기를 표지에 실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세계는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들은 한국산을 고집하는가? 답은 단순했습니다. 탄약보다 빠른 납기, 명령보다 정확한 품질. 그때 나토 회의실에 한 문장이 기록됐습니다. 한국시 체계로 전환한다. 정적이 흘렀고 세계의 지도는 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색 하나가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죠. 한국은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자유세계의 새로운 무기고 압박 속에서 세상을 뒤흔든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K2 전차였죠. 폴란드 기지 영하 8도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엔진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을 봤거든요. 독일제 레오파르트. 4년째 조립 중이었습니다. 아직도요. 그런데 한국 거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중국도 똑같이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던 거죠. 저는 잭 맥코널이라고 합니다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미 해병대에서 25년을 보내며 전략 분석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며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유럽의 차가운 회의실에서도 아시아의 복잡한 전선에서도 늘 같은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결과요. 과정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수많은 작전 속에서 목숨을 걸고 배웠던 겁니다. 은퇴 후에는 워싱턴 DC 외곽에서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며 나토 회의에 자주 참석했고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그게 전부였죠. 25년 경력이 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제 판단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 K9을 대량 구매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도 고개를 저으며 일시적 붐일 뿐이라고 판단했으면 나토 내부 보고서에도 지속성 낮음이라고 직접 기재했던 겁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한국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회의실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방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겠냐고요.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서방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그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제 함대함 미사일 협력 논의가 있었는데 장소가 하필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 바로 인근이었고 도발치고는 너무 대담했으며 저는 보고서에 대담하지만 무모하다고 적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이유 없는 소음은 없다는 걸 전쟁터에서 배웠으니까요. 중국이 움직인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을 정책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신호였으며 저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체급이 다르고 중국의 그늘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곧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야심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 확신했죠. 중국 관영 매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이었고 수위가 높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압박 수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요.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가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폭주했고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관심을 끈 겁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지 시장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제가 예측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토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던 장성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지속 가능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제 경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간극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으며 지속성 낮음이라는 표현을 계속 들여다봤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전이 아니라고요. 뭔가 다르다고요. 압박은 분명 중국이 시작했지만 파문은 다른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고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머리를 들고 있었으며 중국이 움직인 순간 한국이 응수했다는 사실이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폴란드 기지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나토에서 현장 참관 임무를 받았고 저는 별 기대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시찰이라 생각했죠. 한국 장비를 직접 보긴 하겠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 믿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결론 말입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폴란드 장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며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야외 훈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K2 전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60대가 넘었고 모두 완벽하게 정렬돼 있었으며 엔진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납품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폴란드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2주입니다. 2주요. 그런데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옆 창고를 봤죠.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안 뜯긴 채로요. 계약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립 중이라고 했습니다. 부품이 늦게 도착했고 기술진 파견이 지연됐으며 납기는 계속 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년과 2주라는 시간의 간극이 제 가슴을 짓눌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통역도 없이 폴란드 군인들과 소통하고 있었고 손짓 발짓으로 지시를 내렸으며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들은 훈련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믿는 겁니까? 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라고 했죠. K2의 엔진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는 여기 있고 준비됐으며 약속을 지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납기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납기는 신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였고 그 의지가 철과 엔진으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군인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전쟁을 경험한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도 좋은 파트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코앞에 있고 4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으려 했지만 손끝이 흔들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냉정함이 첫 균열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고 서방이 절대적이라는 확신이 금이 가고 있었으며 속도는 곧 힘이라는 진리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관영 매체가 성명을 냈고 폴란드의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난했으며 한국 무기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계약을 체결했죠. K9 자주포를 더 주문했고 중국의 압박에 맞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헬기에 올라 기지를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K2 전차들이 보였고 여전히 엔진음이 들리는 것 같았으며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폴란드 기지에선 아직도 겨울이었지만 그곳만은 봄 같았다고 그들은 독일보다 4년 빨랐고 그 속도가 모든 걸 바꾸고 있다고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단기적 현상이라는 표현을 지웠고
패턴 가능성이라고 고쳐 썼습니다. 그건 제 첫 공식적 후퇴였고 확신의 첫 균열이었으며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루마니아 소식이 들려온 건 폴란드 방문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5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고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량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나토 내에서 한국산 확산의 신호탄이라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일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이동이었죠. 체코가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가 문의를 넣었고 핀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으며 나토 회원국 6개국이 동시에 한국 방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견제가 사실상 역효과로 드러나고 있었고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으며 저는 데이터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나토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지정됐고 주제는 한국 방산의 지속 가능성 평가였으며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가?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고 납기 이행률을 제시했으며 폴란드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코리아 모델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맥코널, 내가 한국을 인정한다고? 동료였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함께 수많은 작전을 분석했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난 데이터를 인정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요. 서방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25년간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흔들림이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주요 매체들이 한국을 조명했고 아시아의 새로운 주력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중국은 정보전으로 맞대응했지만 파급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존재감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전쟁터에서는 매일 썼지만 은퇴 후로는 거의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압박은 실패했다고요. 아니, 스스로를 증폭시켰다고요. 중국은 불을 질렀고 그 불은 한국을 비췄으며 나토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고 색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협약식 참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고 저는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봐야 한다고 했죠.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맥코널이 변했다는 표정이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걸요. 루마니아 협약식은 장엄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기자단이 몰려들었으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침착했고 과장하지 않았으며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한국을 비난했지만 설득력은 없었으며 오히려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방향을 바꿨다고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서방의 틀 안에서 살았고 그 틀이 세계의 기준이라 믿었으며 그런데 그 틀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실력이라는 걸요. 한국의 방사는 수출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중국의 압박은 그 전략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으며 나토의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코리아 모델이라는 단어를 쓴 직후였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일부 장성들과 방산 로비스트들이 제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했으며
전화가 걸려왔고 이메일이 쏟아졌고 압박성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맥코널, 자네는 어느 편인가? 저는 편을 가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따랐을 뿐이었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으며 25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방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한 로비스트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양복이 말끔했고 미소는 차갑했으며 명함에는 유명 방산 기업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는 논문이 곧 발표될 거라고요. 주요 학계에서 지지받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로비 아닙니까? 그는 미소를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긴급 데이터 검증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리였고 회의실은 냉랭했으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실무 데이터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폴란드 납기 기록, 루마니아 계약 내용, 나토 회원국들의 문의 현황까지 모두 공식 문서였고 조작될 여지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들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공식 나토 문서를 조작이라고 의심한다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토 공식 기록입니다.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신다면 출처를 직접 확인하시죠. 하지만 한국의 로비 가능성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거짓말합니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누군가 기침을 했으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지속 가능하냐고, 중국 압박에 얼마나 버티겠냐고, 결국엔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너지는 쪽은 따로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거부하는 쪽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고 회의실을 나왔으며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불편한 건 늘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요.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요.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고 주요 서버가 마비됐으며 생산 라인 데이터가 유출 시도를 당했고 뉴스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서방 언론 일부가 이를 한국의 보안 취약성 문제로 몰아갔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으며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보안을 강화했으며 납기는 여전히 지켜졌습니다. 폴란드로 가는 장비는 예정대로 출항했고 루마니아 계약도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한국은 말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였고 변명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확신이었으며 그 태도가 제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한국은 말을 아꼈고 그게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책상 위 서류가 미묘하게 움직여 있었으며 누군가 들어왔다 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컴퓨터를 켰고 파일을 찾았으며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 보고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코리아 모델에 대한 분석 파일이 서버에서 삭제돼 있었고 백업도 지워져 있었으며 개인 폴더까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토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폭발했습니다. 책상을 쳤고 의자를 박찼으며 25년 경력 동안 쌓아온 냉정함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체면을 지키려 한다고 소리쳤고 권력이 사실을 지운다고 외쳤으며 내 보고서가 지워졌을 때 나는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았습니다.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함께 중동 작전을 분석했던 사람이었으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맥코널, 너무 나서지 마. 위에서 주목하고 있어. 주목? 감시의 오류 아닙니까? 그들은 내가 한국 편을 든다고 생각해. 조심해.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편을 가른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고 데이터를 거부한 것도 그들이었으며 진실을 지운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편일 뿐이었죠. 그날 오후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저는 이메일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력해서 책상 위에 올려뒀죠. 협박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찢어진 보고서 조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죠.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워진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의심은 권력의 마지막 방어막이라고요. 일주일 후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초청이었고 한국기술진과의 비공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 했으며 참석 의사를 물었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했지만 나는 데이터를 봤으며 한국은 말을 아꼈고 그게 가장 큰 대답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다고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밤 비행기였고 창밖은 어두웠으며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무기가 된다는 걸 한국이 알고 있었고 이제 저도 그 침묵의 의미를 배울 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2번이나 거쳤고 휴대폰은 모두 압수당했으며 참석자는 5명뿐이었습니다. 폴란드 장교 2, 한국 기술진 2, 그리고 저였습니다. 회의실은 좁았지만 긴장감은 컸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으며 이건 형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공학 용어나 현란한 그래프는 없었고 단순한 생산 일정표와 납품 기록뿐이었으며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였고 표정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납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전쟁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마케팅 문구도 없었으며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말했고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약속을 전쟁에서도 지키겠다는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부품 공급 차단 시도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요. 한국 기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모두 국산화했고 예비 공급망도 확보돼 있으며 위기 상황을 이미 시뮬레이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평온함이었죠. 그들은 자신을 믿었고 그 믿음이 무기가 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온다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온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거만함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생산 라인 시차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이 흔쾌히 동의했고 다음 날 폴란드 내 한국 방산 협력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시스템이 놀라웠고 모든 공정이 정확했으며 낭비가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말없이 움직였고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으며 모든 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병사처럼 움직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미소 지었죠. 맞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 정확성과 속도가 생명이라는 걸 현장에서 체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용기를 받지만 오늘은 공장에서 받고 그 용기는 총이 아니라 납기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조립 라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K9 자주포 포신이 장착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튀었으며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잠시 멈춰 땀을 닦았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으며 그 모습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한국제 함대함 미사일 첫 실전 훈련이 성공했다는 내용이었고 중국 함정이 접근했다가 후퇴했다는 보도였으며 영상이 공개됐고 정확도가 입증됐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영상을 반복해서 봤고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순간을 여러 번 되감았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으며 문장이 써졌습니다. 그들은 경고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냥 준비돼 있었다고 썼고 중국 함정의 후퇴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특집을 냈고 BBC가 심층 보도를 했으며 한국을 자유세계의 새로운 무기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뉴 아스날 오브 더 프리 월드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고 중국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으며 압박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의심은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으며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으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고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으며 이제 세상이 그 준비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토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었고 주제는 한국 방산 재평가였으며 이번엔 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의견을 구했고 발표를 요청했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삭제될 걱정 없이 저장했고 백업도 여러 곳에 해뒀으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가 세상을 뒤집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침묵엔 확신이 있었고 그게 진짜 힘이었다고 적었으며 이제 나는 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납품한 게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 거라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이걸 지울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믿었으며 한국이 그 증명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유럽 주요 부품 공급망 차단 시도가 시작됐고 한국 방산 협력국들에게 외교적 경고가 발송됐으며 압박의 수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됐고 경제 협력 중단 가능성이 언급됐으며 일부 국가들이 한국과의 계약 보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긴장했습니다. 주요 방송들이 속보를 띄웠고 분석가들이 출연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국 방산의 확산이 멈출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고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꼈으며 중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48시간 만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았으며 브리핑석에 다시 섰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어떻게 봅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입니다. 중국은 힘으로 선택을 바꾸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공급망이 끊기면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핵심 부품은 국산화했고 예비 공급망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루마니아 대표는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으며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속됩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순간 나토의 자율성은 끝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고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으며 모두가 결정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일어섰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과 갑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고 체코 대표가 동의 의사를 밝혔으며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고 그게 답이었으며 누군가는 겁을 냈지만 누군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보전이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해킹 시도가 있었고 한국 방산 기업 서버를 노렸으며 언론의 유출 시도 뉴스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역추적이 성공했고 공격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중국의 개입이 증명됐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신뢰가 무너졌고 국제 여론이 악화됐으며 압박이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죠. 폴란드행 선박이 예정보다 이틀 빨리 출항했고 루마니아 계약 물량이 차질 없이 생산됐으며 납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졌습니다. 중국의 협박은 메아리였고 한국의 대답은 행동이었으며 유럽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고요. 저는 밤새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빌딩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고 분석을 추가했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힘이란 위기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손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25년 경력이 말해주는 진실이었고 전쟁터에서 배운 교훈이었으며 한국이 보여준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승리라는 게 어떤 건지 봤고 전쟁은 총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으며 이번 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진가를 드러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고 출력했으며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뢰의 승리라고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평가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한 건 중국의 압박이 실패로 끝난 지 3주 뒤였습니다.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이었고 각국 대표와 언론이 모였으며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보고서 작성진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그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으며 이제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엄숙했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으며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서방 방산 파트너로 공식 지정합니다. 평가가 발표되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으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순간을 지켜봤고 가슴이 뛰었으며 이젠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체계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제방산전이 열린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파리 교회 대형 전시장이었고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모였으며 저는 나토 공식 참관단으로 참석했습니다. 독일 부스를 지나갔고 프랑스 부스를 봤으며 미국 부스도 둘러봤습니다. 규모가 컸고 화려했으며 전통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산했습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았고 상담 테이블이 비어 있었으며 담당자들이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다들 어디 간 거냐고 물었으며 한 동료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이라고요. 한국 부스였습니다.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각국 군 장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상담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멈춰 서서 바라봤고 믿기지 않았으며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한국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K2 전차 모형이 전시돼 있었고 K9 자주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으며 설명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허세도 없었으며 사실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차이였죠. 폴란드 장군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맥코널, 당신이 옳았습니다.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죠. 용기라고 하기엔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무 오래 의심했으며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을 먼저 봤었으니까요.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외교적 비난 성명을 냈고 가격 덤핑 공세를 시작했으며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토 6개국이 한국 무기 표준화 협약을 체결했고 공동 정비 체계 구축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판세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고 카메라가 집중됐으며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납기 속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그 한마디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으며 자유를 받다는 표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이 쏜 화살은 결국 한국의 깃발을 세웠고 압박은 오히려 한국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으며 세계는 눈으로 확인했고 더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 논의였고 저는 발표자로 나섰으며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데이터를 보여줬으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서명이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맥코널, 당신은 언제부터 한국의 편이었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의 편이었을 뿐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고 그 다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며 결국 기립박수가 됐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전쟁을 이겼고 세상은 눈으로 확인했으며 나는 분석을 멈췄고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이라는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타임지 표지가 배달된 건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그 표지를 받고 손이 멈췄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국기와 함께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쟁 없는 방산혁명의 선두라고요. 이코노미스트도 특집을 냈고 속도의 미학, 납기의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으며 한국이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공식 집계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잡지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했던 나라였고 지속성 낮음이라고 보고서에 썼던 나라였으며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준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신뢰를 들었고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했으며 세상은 그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초기의 공격성은 사라졌고 관영 매체 논조가 달라졌으며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불을 지른 자가 이제 따뜻함을 나누자고 하고 있었고 압박했던 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으며 시장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나토 표준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초청받았고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중이 느껴졌고 경청하는 자세가 보였으며 이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사는 없었고 화려한 비유도 없었으며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납품 실적, 기술 개발 현황,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었고 과장이 없었으며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났고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요. 제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1명 2명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나토 표준위원회에서 비서방 국가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건 처음이었고 역사적 순간이었으며 저는 그 순간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워싱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고 집은 조용했으며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수정되고 다시 쓰인 흔적들이 역력했으며 제 생각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으며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서방의 이론으로 세상을 분석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만난 뒤 깨달았다고 적었고 진짜 힘은 속도나 무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의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으며 그 승리는 총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졌다는 걸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출력했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며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더 네이션 댓 딜리버드. 약속을 지킨 나라. 영어로 썼지만 의미는 하나였고 한국을 뜻하는 말이었으며 제25년 경력이 인정한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나토 본부로 보낼 최종 보고서였고 제 이름이 들어간 마지막 공식 문서였으며 이제 은퇴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일을 다 했고 진실을 기록했으며 역사의 증인이 됐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고 펜을 들었으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강국을 봤다. 하지만 그보다 위대한 건 믿음을 가진 나라였다.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그들의 시련이 아니라 점화였고 그 불꽃이 세상을 비췄으며 이제 나토의 지도에는 새로운 색이 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 나라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약속을 지킨 나라.